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며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검찰총장의 자기 부정이라며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도권에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재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심장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접수하면 화이자 접종이 가능한 점을 노려 25살 이상 일반인 응시자가 무더기로 몰렸습니다.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구 소득 1억 원이 넘는 440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은 33조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GTX-D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됩니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강남 직결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달빛 내륙철도는 4차 철도망 계획의 막판에 반영됐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오 전 시장 측의 침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금 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이 연장되는 것은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금 전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에서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할 뿐만 아니라 정권을 연장해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주택정책, 탈원전 정책 등 현 정권의 대표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수많은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출마 선언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오늘 답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는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기 부정이 아니냐고 꼬집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기 얘기 아닌가? 하여튼 뭐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치 검사가 등장한 참담한 순간이라며 윤 전 총장의 연성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여당 대선 주자들도 각자의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당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오후에는 이낙연, 양승조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이재명, 이광재,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내일 등록할 예정입니다. 개별 후보들의 일정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등 도지사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내일 당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모레로 예정된 출마 선언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뒤부터는 대권 주자인 최문순 강원지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되는데 김두관, 박용진, 양승조,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단일화 방침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대권주자 정치인 윤석열을 선언하는 날, 오늘 오전 내내 윤석열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는 113개 언론사가 모여들었고요. 행사장 밖에는 오전부터 현수막과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 지지자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출정식에 맞춰서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계정이 잠시 공개됐는데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계정이 닫히긴 했지만 그 사이 공개된 내용이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 화면엔 반려견을 안고 있는 프로필 사진과 그 성렬이 형이 맞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첫 글과 첫 사진은 페이스북에 직접 가입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진 않았겠죠.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된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일까요? 자기소개 갓장 첫 줄에 애처가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을 국민 마당쇠라고 자처하면서 평소 닮은 꼴로 많이 거론되던 만화 캐릭터 엉덩이 탐정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주량이나 좋아하는 음식 또 스포츠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18번 곡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윤석열실 개그인 걸까요? 이렇게 쭉 나열한 곡 뒤에는 잘 부르는지는 묻지 마시길 열심히는 부른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정치인의 SNS는 통상 친근함을 더하는 창구, 소통의 창구가 되곤 하죠. 잠시 공개된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 곳곳에는 딱딱한 검사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 작업을 한다며 비공개를 했고요. 조만간 다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본격적으로 캠프도 차렸습니다. 광화문 이마빌딩 9층에 윤 전 총장의 진영이 차려졌습니다. 대선에서 캠프의 위치는 상징성을 갖기에 관심이 큽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출마 선언 하루 전인 어제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광화문 이마빌딩에 캠프를 차린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마빌딩은 입주했던 기관이나 기업이 번창한다고 알려진 일종의 명당 터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차렸던 이회창 후보는 낙선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치 1번지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 캠프를 차린 것도 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의도에 캠프를 차리면 정치인을 만나기는 쉽지만 서울의 중심인 종로나 광화문 등지에 선거 캠프를 차리면 접촉하는 인사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12년 안철수의 진심 캠프가 탈여의도 정치를 외치며 종로에 대선 캠프를 꾸렸고요. 2006년에는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 만든 이명박 캠프의 전신 안국포럼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종로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117일 만에 링 주변에서 몸풀기에 들어갔던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링 위로 올라섰습니다. 출마 선언과 함께 페이스북 소통 그리고 대선 베이스 캠프까지 꾸렸고요. 이제 모든 질문에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에 변이됐던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계획인지 그 청사진도 국민께 보여줘야 합니다. 마고른 윤 전 총장의 대선 시계와 함께 진짜 대통령감인지 이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8일 동안의 잠행을 깨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에서
윤 전 총장의 출마 회견을 직접 지켜보신 분이고 또 윤 전 총장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결해서 당시 상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오늘 윤 전 총장 기자회견장 다녀오셨죠. 바로 옆에 서 계신 모습도 봤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어떻게 참석하신 건가요? 초대장을 받으셨나요? 뭐 초대받은 건 없고요. 예. 친한 친구가 정치 참여 선언,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기에 예. 응원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화환과 더불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서 네. 정말 대선 후보 출정식을 보는 듯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출정식을 보는 광경이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보니까 20여 분 정도가 가신 것 같더라고요. 행사장이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윤봉길 기념관이다 보니까 손녀딸인 이제 윤주경 의원은 초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가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의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야권이 단일 후보가 되고 정권 교체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예. 또 오늘 공교롭게도 또 점심 약속이 여의도에 있어서 12시 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또 의원님들이 그런 아쉬움을 또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가고 싶었던 의원들이 더 있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자,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다라는 주제로 오늘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들으신 메시지가 있었나요? 무엇이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 모두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또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윤 총장 기자회견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먼저 잠깐 만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때 무슨 이야기들 나누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준비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해서 25분의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25명의 의원들과 또 처음 보는 의원들도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해서 25명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사실 갈 때는 빨리 그 바깥에서 또 반문이지만은 또 비국힘, 국힘에 대해서 또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인사들을 많이 만나서 중도로 의원을 확대하고 우리 당에 조속히 입당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고요. 뭐 앞으로 그런 의사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라고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 철학 면에선 국민의힘과 비슷하다라고는 했습니다. 입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 정치 철학을 공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적인 정권 교체, 본인의 정권 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야권의 대선 주자들, 국민의힘 대선 버스에 정시에 탑승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YTN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윤 전 총장이 거기서 경쟁할 수 있겠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초청을 한 분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의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갔고요. 예. 또 저한테 가고 싶었는데 선약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하신 의원님도 한 10분 되셨거든요. 예. 입당하기 전에 벌써 한 35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지지 내지 응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언제든지 들어온다 그런다면은 윤석열 대선에 의해서 경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 오늘 기자회견장에 25분이 오셨고 몇 분 정도 더 본격적으로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일일이 의원님들께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예. 이렇게 이제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늘 참석하지 의원님들 말고도 한 10분 이상 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분 이상 더 있다고요? 앞으로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입당한다면은 그 세가 더 확대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이제 대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논란이 된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윤 전 총장과 가족의 여러 비리 의혹들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엑스파일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의원님께서는 엑스파일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말은 엑스파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출처가 불분명하잖아요. 예. 또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용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파일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괴문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1년 이상 절대 권력인 이 대통령과 민주당과 싸웠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을 쫓아내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근거 하나도 못 찾아낸 것이 현 정부 여당이에요. 예. 그리고 절대 권력과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하자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모 문제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에 네. 관한 문제는 계속 수사했지만 다 무혐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더 이상 윤석열이 발목을 잡을 만한 소위 말하는 엑스파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처음에는 무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주권당 개입이 확인되면 불법 사찰이다라면서 강경 대응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 뭐 엑스파일 문제를 최초로 거론한 장성철 소장도 파일을 갈아엎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 엑스파일 문제를 꺼냈던 민주당 대표도 한 발 물러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 3일이 지나니까 잠잠해지고 더 이상 엑스파일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대응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결국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직접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고 그리고 반품해야 한다, 흠이 있다면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당내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권 후보 중에 일부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 네. 그리고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 때도 사실 네거티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은 예.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지나친 네거티브는 오히려 그 제기하는 쪽에 감점 요인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감사원장이었던 이 최 전 원장의 입당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도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고 또 미담 스토리도 굉장히 많은 분이고 또 점잖으신 분이고요. 예. 또 권력의 횡포에 맞서서 싸웠던 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당의 후보군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 국민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윤석열만큼의 지지도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감사원장 모두 정치 경력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검찰 출신이신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정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한 조직의 수장을 역임했던 분이고 그 수장을 역임했다는 얘기는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십이 지도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한 분야에서 잘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두 분 모두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민심을 청취하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의견들을 다 수용한다면은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안보, 복지, 경제 이런 분야 잘 할 수 있을까? 뭐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공부해서 될 문제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자격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평생 법을 전공하시고 거기서 종사를 하셨으니까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흡수력이 좋은 분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의견을 듣다 보면 자기 나름의 철학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권성동 의원께서는 보통 윤 전 총장하고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으십니까? 최근에 혹시 연락 어떻게 하셨고 만나셨습니까? 뭐 만나지는 못했고요. 예. 필요하면은 제가 뭐 문자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전화로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군요.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참모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저런 구체적인 그런 현안은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제가 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문자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친한 친구분으로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민심이 천심입니다. 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춘 정책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잊지 말아라.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홍대 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일부 지자체가 노래방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데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홍대 주점발 이 집단 감염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홍대 근처 주점에서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62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 6명이 이곳 홍대 주점에서 모임을 열었는데요. 이들 6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각자 일하는 경기,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학원 6곳에 그대로 출근하면서 이곳으로도 감염이 퍼졌습니다. 성남 어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6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학원 수강생과 동료 강사를 중심으로 번지던 감염이 지인과 가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모임이 예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현장에서 만났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점을 찾은 일반 방문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원어민 강사 모임이 있었던 19일 해당 주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점은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이곳이 밀접, 밀폐, 밀집의 이른바 산밀 환경에 해당한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감염 확산이 빠른 편이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노래방 13곳에서 업주와 직원, 도우미를 중심으로 최소 41명이 감염됐습니다.
고양시는 술을 파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노래 연습장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수원시 주점 관련 확진자가 어제 2명 추가돼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유흥시설, 주점에서 시작된 확진 사례만 모두 19건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술집, 유흥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당장 6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한 주 전과 비교해 47명 늘어난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접종이 본격화하지 않은 20대에서 30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 주 전과 비교해 확진자 수가 112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자주 찾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상향할 방침이라면서 감염 위험시설의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최근 대전시 서구 노래방과 관련해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대전시가 노래방 종사자들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15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인된 15명 가운데 14명은 영국발 알파 변이 감염자고 1명은 최근 국제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대구시는 달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오늘까지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가족 2명과 동료 직원 등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시작한 일부 입시학원에서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정원이 마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원자의 절반은 25살 이상이었는데 정부가 9월 모의평가 응시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하자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전초전 성격인 9월 모의평가. 오는 9월 1일 고3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학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입시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접수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사이트를 열자마자 모두 마감됐습니다. 종로학원은 7개 분원에서 200명 모집에 1분 만에 1,1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접수자를 수능 응시자로 간주해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약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실제 9월 평가원 접수자들에게 어떤 백신 접종이 사전 예고되었다라는 것들도 접수자 몰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연령대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종로학원 대치와 신촌 분원의 신청자 312명 가운데 25살 이상이 15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54명, 40대 이상도 6명이나 됩니다. 2년 전 25살 이상이 22.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자 중 일부는 모의평가 비용 12,000원을 내고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 백신을 미리 맞으려는 허수 지원자들로 추정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 성인도 8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허수 지원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용 허수 지원이 몰려서 시험을 꼭 봐야 할 졸업생들이 응시를 못하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수험생이 아닌데 백신을 맞으려고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이른바 묵지마 응시 논란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방역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현안,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더워지니까요. 지난 주말에 그 물놀이 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물총 싸움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사실 그 물놀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예. 이제 마스크도 적고 쓰기 힘들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도 어렵고
또 그런 물에 이제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면 공용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또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예. 사실 좀 그 여러모로 좀 지금의 시국엔 좀 맞지 않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이 행사인데 보면 어린아이들도 보이고요. 거리두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상의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런 상황에서 마스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뭐 재기능을 할 수 없다기보다는요. 그 식약처 허가 마스크를 잘 사용했다 그러면 식약처 허가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젖어 가지고는 뭐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정전기 필터가 이제 물에 닿으면 이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효능이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스크가 적게 되게 되면 그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 습자지 그 부직포를 갖다가 젖은 부직포를 코랑 입에 대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벗거나 아니면 이제 그 헐겁게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착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 마스크가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물에 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벗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현장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계속 안내를 하긴 했지만 어려워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하라 이렇게 방역당국도 지시를 했고 일단은 물총 싸움, 저 물총 놀이는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런 모습을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7월부터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괜찮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충분치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이 휴가철 7, 8월은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휴가철 7, 8월에 가장 많이 가는 곳들 중에 한 곳이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개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여러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해수욕장에 뭐 이제 QR 체크도 하고 뭐 발열 뭐 이렇게 그 뭐 스티커도 붙여주고 해서 뭐 기본 대비는 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는 이제 물에 젖게 되면 제대로 착용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런 그 공용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뭐 덥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그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고 공용 물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그 감염 우려가 굉장히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해수욕장에 갔을 때에 뭐 방역 수칙이지만 스스로 사람들과 이제 거리를 띄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안에서는 일단 음주, 뭐 취식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QR코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해놓긴 했는데 해수욕장 대책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식당들 이런 데서는 또 먹고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에 사람들이 이제 그 특히나 해수욕장 근처에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해수욕장 내부에서야 뭐 어느 정도 야외니까 뭐 환기도 좀 되고 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지역들이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실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막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런 여행지나 이런 피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또 이제 재확산하고 또 지역사회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답답한 마음에 해방되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한 가지 마음일 텐데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할까요? 사실 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들더라도 좀 덥고 힘들고 땀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고 특히나 이런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음식 취식할 때 이외의 시간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손 잘 씻고 그 접촉 감염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기본에 충실한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가셨을 때 마스크 좀 여러 개 챙겨 가서 젖으면 바꿔 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막 이렇게 젖게 되면 사실은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답답해서 착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시더라도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키시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그 수도권 거리두기 특별 방역 점검을 2주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쭉 봤을 때 조금 그 방역 대책에 약간의 그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뭐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코로나19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지금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률이 50%가 넘어간 지역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밀집하지도 잘 않고 또 뭐 고위험 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예.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은 지금 굉장히 낮지만 특히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4단계로 나눴을 때의 3단계 기준을 넘어가고 있고 3단계 예. 기준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3단계라고 하면 그 4인까지만 이제 그렇죠. 모임이 예. 가능하고 2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경기도만 가도 또 그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2단계에 준하는 8인 모임이 가능하고 24시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좀 사실 수도권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지금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 위험도가 그런 높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일괄 적용하기는 또 문제가 있고 또 그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경기도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기고 있어서 예. 이걸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의 그런 방역 대책과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좀 수도권이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보면 여름에 상당히 좀 많이 해이해졌고 또 8월 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정부에선 하겠다고 했는데 7월 말, 8월 초에 가장 여름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때 또 확산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휴가를 뭐 자기 집에서 보내시면 모르겠지만 그 한적한 야외나 이제 피서지인데 이런 곳들을 예. 가게 된다 그러면 그럼 비수도권에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수도권에서 지금 소리 없는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그런 곳에서 그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고 예.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또 각지에서 전국 단위의 유행이 이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7월 말과 8월 초 그 휴가철에 이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6월에서 9월까지 좀 폭넓게 휴가를 좀 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유명 피서지들은 좀 피해서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차를 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사실은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만 접종을 하셨더라도 돌파 감염 가능성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휴가는 좀 사람들이 많은 피서지보다는 예. 좀 한적한 곳들로 좀 한가한 시간대를 잡아서 좀 예. 이렇게 분산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임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모의고사를 신청한 20, 30대, 40대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접종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접종 계획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백신 수급만 충분히 원활하다고 한다면 사실 뭐 20, 30, 40대가 빨리 접종하는 게 뭐 예. 크게 문제가 될 건 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백신 수급상의 이런 순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뭐 그 9월 모의고사를 볼 뭐 의지나 뭐 시험 볼 의지가 없는데도 이렇게 접종을 하겠다고 이제 돈 12,000원 이렇게 예. 응시료를 내고 이제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각각의 이제 백신 그 수급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 벌어지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방역상의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지양하고 그 수험생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현상의 그 저변에는 20대에서 40대까지 접종을 언제 맞을까 빨리 맞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에서 40대가 8월 중반 되면 이제 뭐 어차피 예.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 뭐 9월 모의고사가 9월 1일이라서 뭐 그 접종 대상자들도 결국 예. 8월에 맞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만 이제 30대 이상의 지금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좀 화이자 백신을 좀 맞고 싶어서 예. 뭐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예. 것 같고
좀 그런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왔을 때 순서를 잘 기다려 주셔서 이제 맞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입니다. 뭐 예비군들이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원래는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맞고 좀 아프더라도 버티자, 그럼 항체가 생길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맞으러 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게 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 가지고도 뭐 한 67% 정도의 이제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남아 공발 이제 베타 변이에 대해서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보고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그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떨어지느냐는 이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접종을 마쳤을 때 어느 정도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지만 얀센 같은 경우는 또 그거보다 좀 더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얀센 백신 1차 접종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효과가 충분치는 않아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게 보다 안전하겠다 싶으면 지금 그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11, 12주에 그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교차 접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적절한 시간 뒤에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면 정부에서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거든요. 백신 뭐 9천만 명 회분 이상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 시기에 맞게 또 접종을 해드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얀센 백신을 맞았어도 어차피 추가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번을 맞아야 되는데 얀센은 미리 충분하게 맞아놓고 부스터샷을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맞는 거라 그러면 사실 시기의 차이가 있지 뭐 크게 뭐 예방 효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얀센 백신 맞으신 분들이 손해 볼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스크 착용 놀러 가든 백신을 맞으셨든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33조 원 규모로 짜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여부를 두고 당정이 맞섰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만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33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추경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두고서 맞선 당정이 오랜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당정은 2차 추경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확정돼 있던 3조 원을 더하면 모두 36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지자체에 떼줘야 하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건 20조 원 정도입니다. 정부 예고대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초과세수 2조 원은 나랏빚을 갚는 데 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통화 정책과의 엇박자 우려 속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풀게 됐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으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먼저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개인별로 줍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이 70% 지급을 고수한 정부 설득에 꺾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겐 지원금을 더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는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 원에서 16조 원가량이 듭니다. 또 코로나 백신과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도 계획돼 있습니다. 백신 확보, 방역과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 등 고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엔 모두 6조에서 8조 원이 편성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더 찍어내고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도 1,000억 원어치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강제추행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까지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법정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부산지법 형사 6부 류승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혐의인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산시장 재직 시절 시청 직원이었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오 전 시장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오 전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견하지 못했고 그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수사와 언론의 관심에 따라 1차 피해까지도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때문에 비롯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사건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오 전 시장의 직책과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관용차이거나 집무실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고육지책으로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와 권력에 기인한 성폭력 범죄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력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우리 사회가 부여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또한 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훈입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오늘 공식 선언했죠. 그리고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레 대선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링 위에 올랐습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가서 한번 직접 쭉 둘러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사람도 많고 근처에 프랭카드로 완전히 도배질을 했고요. 화환도 거의 한 200~300m 거리 늘어섰는데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세대 대결 군중 동원하던 모습의 한 편을 좀 보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북적북적했습니다. 프랭카드 대부분의 단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공정과 정의, 뭐 공정을 내와라, 온통 공정으로 거의 도배질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다 공정. 바깥의 분위기는 그랬고 안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안에는 이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안에는 못 들어가셨고. 근데 이제 뭐 얼핏 보니까 뭐 큰 그동안에 다른 모임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외부 그런 모습은 좀 근자에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전국에서 예. 올라오고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예. 오늘 그 사실상의 출마 선언문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왜 정치를 한 건지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나온 주요 발언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여러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상식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이런 약탈, 좀 거친 표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년 넘게 여야 불문하고 이렇게 고강도로 발언을 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말들을 전부 쏟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 모든 게 정책이 다 실패로 규정했고, 그리고 이제 부패 완판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패한 정부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그동안에 뭐 야당도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부패 완판이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 약탈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센 표현이죠. 국민 약탈.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을 약탈했다라는 표현인데 아마 정치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센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강도 높게 이제 문정부를 비판하는 이유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우선 본인이 그동안 감정이 많이 있었고 현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차제에 이번 선언을 할 때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워서 일테 반문의 선봉에 서겠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공식 대선 출마 공식화하기 전에 제2연평해전 희생자 추모하는 묵념 또 진행을 했어요. 그동안 윤 전 총장의 행보 가운데 이 보훈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도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윤 총장의 전략은 이제 중도 플러스 보수로 해서 이제 승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행보는 뭐 그동안에 간간히 보여줬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훈 행보야말로 보수 쪽을 많이 좀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중도는 본인 자체가 이제 공정이라든 이런 중도 행보를 보여왔고 보수 우파들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보훈 그렇군요. 이제 모자를 직접 쓰고 이제 천안함에 그래서 오늘 사실상의 출마 선언문 보면 천안함 청년 전준용은 분노하고 있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출마 선언문에는 엑스파일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오늘 일문일답 어떻게 답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혼신을 다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전부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엑스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터지는 순간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판도라 상자와 같다는 것. 이 엑스파일의 속성을 윤 전 총장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아시다시피 박근혜 엑스파일이 얘기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뭐 최태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는데 고인이 된 정두원 의원도 뭐 박근혜 엑스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고 했지만 결국은 큰일 나지 않고 터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검찰이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기 때문에 파일은 논란이나 의혹 제기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이제 누군가가 그 뚜껑을 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엑스파일 논란에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다른 경쟁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제기를 했고요. 앞으로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엑스파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기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엑스파일이 있다더라, 뭐 관련된 의혹이 20가지가 넘는다더라 이런 얘기는 나왔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제기를 할 겁니다.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뭐냐라고 하면 드러내봐라 라고 할 경우에 과연 구체적으로 이거라고 엑스파일을 열어서 본인의 눈앞에 들이댈 수 있느냐, 많잖아요.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 그랬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터져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 엑스파일의 내용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엑스파일의 전략이라는 게 자꾸 엑스파일 하면은 뭔가 궁금해하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일종의 마타도어 전략이죠. 오늘 마타도어란 표현을 윤석열 전 총장도 했습니다. 일방적인 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가 하는 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이 같다라고 하면서도 즉답은 피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언젠가는 입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가긴 가는데 일찍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선을 맞붙는 상황은 피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선 룰을 보면 당원 50%, 뭐 국민 50% 이렇게 당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의 기반이 없잖아요, 윤 전 총장이. 물론 앞서 권성동 의원하고 연결해 봤더니 권성동 의원은 당내에서 윤 전 총장 지지하는 의원들이 뭐 20여 명, 30여 명까지 된다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의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원이 50%가 아니라 30%만 한다 하더라도 아니 20%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외부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당으로 들어갈 때 항상 꿈꾸는 로망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꽃가마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하지 않거나 추대를 받거나 혹은 압승이 보장될 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꽃가마 타는 건데 대선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안에 이제 쟁쟁한 멤버들, 홍준표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넘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가 바로 입당하는
그 딜이죠, 협상이죠. 이제. 네. 근데 그 홍준표 의원 얘기하셨는데 네. 오늘 홍준표 의원도 사실상 기자회견 가지면서 예. 대선 출마 예. 하겠다라는 그런 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거기도 궁금해서 또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본인이 변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외형적인 걸 하지만 본인이 항상 빨간 넥타이, 빨간 옷으로 도배질을 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파란색으로 다 도배질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까지 파란 걸로 쓰고 양복도 저 지금 양복은 다릅니다. 온통 완전히 이 넥타이까지 파란색으로 달렸는데 과거와는 정치적인 발언과는 달리 오늘은 좀 민생이나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 더 세게 몰아붙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다선 의원이고 또 당 대표를 했고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까지 지냈는데 정치 신이고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윤석열을 그리고 최재형 감사 원장에게까지도 지지도가 밀리거나 박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은 매우 아마 자존심 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기 난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점점 가는 것만 아마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기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야권 통합 이야기였습니다. 야권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권 통합 관련해서 국민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하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지도가 높다고 혼자 단독 출마하거나 하는 상황은 하지 않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결국은 해석합니다.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들어가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밖에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뭐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까? 저는 후자로 봅니다. 훨씬 지지도도 높고 지지 기반도 넓히고 그리고 오늘 20명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게 20명이 30명, 40명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일종 외부에서 말이죠. 태양처럼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모양새죠. 그래서 거기 본인이 최대한도로 커졌을 때 영향력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 사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모양새. 바로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꽃가마타고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시체말로 접수하는 겁니다. 당을. 그런 상황을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결국은 있겠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을 얼마나 계속 이렇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이 입당 시기를 조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훌륭한 연설이었다. 오늘 누구를 왜 정치를 하는지가 담겨 있고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하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들어 이제 자맹 정치를 윤석열 총장 하면서 상당히 좀 우회 화법, 두리뭉실 화법을 많이 써서 좀 피로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직서 화법이고 좀 시원시원하게 내질르는 그런 사이다반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화법이라고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정시에 대선 버스에 타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은 그 정시에 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등판을 지켜본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하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근데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대선 주자 지지도가 지금 높게 나오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죽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저렇게 대선 주자 지지도가 높게 나오겠습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주류, 친문의 주류가 지금 송영길 대표의 발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민주당은 훨씬 더 지금부터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제대로 최근 민주당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윤석열의 어떤 효과, 현상이랄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행동에 옮기기에는 송영길 대표는 여러 가지 한계에 묶여 있는 거죠. 네. 근데 구구절절 최근 들어서 보면 당의 인사 문제나 청와대 인사 문제, 당청과 여러 가지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일단 상황은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왔고요. 평가까지 듣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여러 대선 주자들이 특히 야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하나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보여주고 싶은 뭐 정의, 공정 이런 가치를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지지하는 거죠. 추월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하고 막상막하로 계속 가면 이쪽에서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더 몰아줄 수도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곤란해지죠. 대안을 찾게 되죠. 원래 홍준표 대표님은 아무나 공격을 많이 하셨죠. 소속 의원을 양아치니 뭐 이렇게 공격을 하신 분이죠. 자기 마음에 예. 홍준표 대표님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좀 우리가 눈여겨볼 평가 중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면 바로 보수 지층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하면서 앞으로 탄력을 받을지 내려갈 때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적절하게 20% 중후반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더 탄력을 받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쭉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쭉쭉 빠지게 된다면 바로 대안을 찾죠. 근데 대안이 없으면 미운하고나 윤석열을 밀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언론의 대안이 뭐 최재형 감사원장 거론되고 그리고 또 가끔이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근데 지금은 매우 낮거든요. 지금은 낮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판이 시작도 안 했다 그랬어. 오늘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안철수도 지금 아직 합당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동연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 25명 정도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 한 25명 정도 되는 대권주자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5명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야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미 한 2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판이 요동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전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내일 7월 1일 날 이재명 지사가 1위였던데 처음으로 지금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 출정식입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경선이 9월인데 지금 이제 내일 선언한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선이 3월 9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8개월하고도 좀 더 남았습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여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11월 달에 야당 후보가 결정되면 맞습니다. 판의 절반은 결정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막상 한 2개월 남지도 안 남았으니까 9월까지. 네. 그러면 저는 이제 3분의 1의 대선의 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좀 2, 3개월 동안에 저는 모든 판이 저는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참 역대급 희한한 대선이 이번에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무대에 데뷔를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 얼마 전 출마 선언을 했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대선 출마 결심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딸 한 톨만큼도 염두에 두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이미 제가 공개된 그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에요. 대선 후보 검증 국면에서 뭐 그 야당 후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야당에서도 서로 경쟁하면서 진실이 쏟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뭐 우리 여당 측에서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때 가면 국민들께서 추미애가 옳았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에 등판하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예. 최근 지지율을 보면 예. 윤 전 총장은 약간 주춤하는 반면에 추 전 장관은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그 두 사람의 지지율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상관관계가 긴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일시적이었고 지금 현재 뭐 윤석열을 엎드리고 이리 가고 추미애는 중하위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근데 초등학생 그 수수께끼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게 뭐냐? 종소리거든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것. 종소리다. 종소리다. 그래서 혹시 추미애 등 대표도 예. 자꾸 추미애를 때릴수록 그 소리가 요란하고 커지는 윤석열을 키우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제기하는 많은 문제 제기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추미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당 대선 그냥 전략적인 행보를 보는 거고요. 네. 다만 당시 법무장관 시절이나 지금이나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의 소리는 크게 나면서 오히려 더 키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덩달아 물론 본인의 존재감도 커지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감수하고 계속 때리는 거죠. 윤석열 대표를, 네. 전 총장을. 알겠습니다. 예, 좀 묘한 두 사람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오래 지켜보셔가지고 당대표 하신 기억 때문에 추 전 대표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오늘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준석 줄 서야 뭐하네. 이제 대통령 후보 딱 결정되면 모든 당의 힘은 후보로 옮겨갑니다. 그 전에 시스템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상당히 많이 가지고 다소 과할 수 있는 것은 패기고 열정이고 반대로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경험과 경륜이다 보니까 고모님들의 지혜를 좀 저희가 좀 빌리고자 이렇게 이런 전설을 많이 듣다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의 발광체인 이준석 대표가 젊은 늙은이가 되어버릴까봐 그는 밥도 죽도 아닌데 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없다고 생각한 바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아주 건전성이 부릅니다. 가장 교체절명은 조건 교체입니다. 단일화를 어떤 일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그 단일화하는 일을 성사시켜야 할 일입니다. 당내로 다 모시고 들어와서 당내에서 원시적 경선을 해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참 여론조사가 40%로 넘겨가는 그걸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인데 그거는 정말 자멸이라고요. 그때 여론조사에 70대 30으로 모두 나왔어요. 이해창 총재가 아주 따는 당상으로 모두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뒤집혔는데 제일 문제가 인기 올라간다고 자만하면 망한다고요.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끼리 소편말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절대. 조금 조사하고 우쭐하고 이러다가는 모처럼 찬스 무척서가 있다. 결국에는 비슷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역시 우리 상임고문님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자, 기분 갖지 맙시다. 기자님들 좀 적당히 합시다.
야, 청와대 경호팀 뭐해? 그만. 청와대 경호팀이요. 청와대 경호팀. 이른바 GTX-D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서울 강남 직결이 무산되고 김포와 부천을 잇는 노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GTX-B 노선 철로를 활용해서 용산 등 서울 도심까지 직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GTX-D 노선에 대해서 김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결국 초안대로 그냥 확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GTX-D 노선은 앞서 공개된 초안대로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이른바 김부선 라인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업비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 측면, 국토 균형 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 이 구간 신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GTX-B 노선과 연계 운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추 GTX-B 노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GTX-B 노선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서울 신도림역과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 운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 장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에는 24분, 장기에서 용산까지 이동에는 28분이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서부권 교통 혼잡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 5호선의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로서는 나름대로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서 이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호남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으로 꼽혔던 달빛 내륙철도는 이번에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확정한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초안에는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기사 회생한 겁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 구간 199km 구간을 잇는 단선 전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의 광역 시도를 경유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지역사회가 요구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은 유보됐는데 타당성과 경제성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두고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수사 마무리가 점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남관 전 총장 직무대행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 김호수 차기 검찰총장에게 공을 넘기면서 절차는 지연됐습니다. 총장이 바뀐 뒤에도 김호수 총장이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않자 대전지검은 부장회의 카드를 꺼내들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건을 이끌어온 이상현 형사 5부장의 전보 인사를 앞두고 대검에 서둘러 결론을 내려달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후배들의 의견을 모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대검찰청을 혼자 방문해 김호수 총장에게 직접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 노 지검장이 수사팀 등과 다시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노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대검에서 검토를 지시받아 수사팀에 전달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결정하면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가 열린다면 대검에 계류돼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미루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교체되고 끝내 수사가 흐지부지 된다면 김 총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무직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무직자 등 440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준다며 휴대전화 900여 대를 개통하게 한 뒤 소액 결제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해서 1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27살 김모 씨는 폭행과 상해는 인정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13층 건물 2층에 있는 산후조리원 조리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조리원에 있던 산모 12명과 신생아 17명을 포함해서 42명이 영등포에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건물 조리실 천장과 내부 집기류 등이 모두 탔습니다. 불이 천장 위에 설치된 배관에서 나면서 천장 아래에 달린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동하지 않았고 연기에 반응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2대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 학교폭력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여자 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무기한 출정 정지 징계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복귀 움직임이 보이자 쌍둥이 자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쌍둥이 자매 복귀는 가능한 걸까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폭 논란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복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기억을 잠시 지난 2월로 되돌려보겠습니다. 이 지난 2월에 학교 폭력이 폭로가 되면서 두 선수가 이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네. 불과 한 4개월 지났죠. 4개월 후인 지금 이제 소속팀인 흥국생명이 두 선수의 선수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선수 등록의 의미가 팬들이 보기에는 코트 복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다영 선수는 그리스의 파우크 데살로니카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 팀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팀의 홈페이지에 소속 선수로 이다영 선수가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 삭제가 됐거든요. 네네. 이런 근거를 보면 팬들의 의심이 충분히 일리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이 내일까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흥국생명 측에서 어떤 이제 절차를 밟으려고 뭐 언론사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겁니까? 지난 22일에 이 코보, 그러니까 한국 배구연맹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흥국생명의 단장이 선수 등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다영 선수의 그 해외 진출이요. 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배구협회가 발급하는 그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배구협회가 우리는 못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왜 배구협회가 우리 구단이 소속 선수를 진출시키려고 하는데 왜 이적 동의서를 왜 발급 못 하느냐라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기도 했죠. 예. 이것을 보면은 이 흥국생명이 이 두 선수의 선수 등록 이후에 복귀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이 반발이 이제 거세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복귀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보니까 한국 배구연맹 앞에서 복귀를 반대하는 트럭 시위도 진행될 정도였다면서요. 트럭 시위가 이제 어떤 그 퍼포먼스였었냐 하면은요. 그 대형 패널을 이 트럭에 설치를 해서 팬들의 주장을 이제 길거리에서 알리는 거거든요. 이 팬들의 주장은 주로 이 복귀 반대 그리고 이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흥국생명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팬들의 반발을 자초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지난 2월이었고요. 4개월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4개월 만에 무기한 출전 정지를 풀어주고 선수 등록을 추진한다는 점이 하나 큰 그 결정적인 장애가 있고요. 또 하나 어쨌거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게 인정이 됐죠. 물론 이제 이 자매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인정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복귀라는 이런 그 키워드를 꺼내기 전에 먼저 그 진정한 사과와 자숙하는 모습 그리고 적어도 팬들과 가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이런 그 상황은 연출이 되고 난 뒤에 복귀를 얘기해야지 팬들이 그래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이런 절차가 전혀 생략됐다는 점에서는 흥국생명의 일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흥국생명의 변을 보니까요. 선수 등록은 하지만 복귀는 아니다. 뭐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게 또 진정성이 없다고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흥국생명의 주장이 이제 선수 등록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수 등록이 돼야지 이제 그 한국 프로배구 V리그에서 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구단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단과 선수는 계약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수이죠. 근데 이게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수 등록이 돼야지 흥국생명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선수 등록을 못해서 이 선수에 대한 권리 보류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게 되면 다른 팀에서 또 해외팀에서 데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흥국생명으로서는 이제 손해가 되니까 등록을 하겠다. 이게 곧 복귀는 아니다. 이 말은 이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해외 진출 시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팬들이 믿지 못하는 건데 이 복귀가 아니라 선수 등록이라 하더라도 왜 선수 등록을 해야 되는지 설명에 앞서서 이 진정한 용서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로 복귀시키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던져주는 메시지를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수 등록을 추진하니 팬들로부터는 믿음을, 신뢰를 얻지 못한 거겠죠. 그렇군요. 이재영 이대영 자매 같은 경우에는 학폭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사과문도 올렸어요. 그리고 반성하겠다는 모습도 보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SNS 사과문도 삭제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폭력에 대한 어떤 그 반발 플러스 괘씸죄에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이 폭로가 된 직후에 자필 사과문을 SNS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무릎이라도 꿇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 입장이 급변했습니다. 그랬군요.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21가지의 가해 사실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로 인해서 내가 또 명예가 실추됐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인이 지난주서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두 자매의 선수 등록과 관련된 일이 불거지니까 팬들로부터는 더욱더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단 뭐 철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철저한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좀 그렇지 못한 모습에 이제 팬들은 좀 실망하고 그렇죠.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선수 등록을 하고 복귀까지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자 프로배구 자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악영향이 미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종목에서 벌어졌던 일들로 보면은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팬들끼리 어떤 집단화해서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의 제품 불매 운동, 그 티켓 불매 운동, 그리고 뭐 이 무관중을 주장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배구연맹에서 모르지는 않겠죠. 그리고 일단 어제 이 흥국생명 쪽에서 입장 발표문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연통을 넣었었거든요. 이 입장 발표문의 내용은 30날에 우리가 선수 등록을 하겠다라는 걸 일단 고지한 건데 이거를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이 취소했다는 의미가 선수 등록을 하지 않겠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거군요. 그래서 뭐 이번 그 대처를 보면 어떻게 프로구단의 가장 그 가치 중에 하나는 그 팬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팬들이 그 일종의 시장이고 이 마케팅으로 살아가는 건데 때문에 이 경영에서 앞서가는 그 프로 구단들의 이 운영을 보면은 항상 이 그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팬들과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팬심을 모르고 그 상당히 이반된 이 대응을 해왔는지 흥국생명의 이번 그 대응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죠. 팬이 없으면 구단도 없습니다. 구단이 구단만 생각하면 안 되죠. 팬을 더 생각해야죠. 그런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에서 0.35%로 낮아지는데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확대된 대체 휴일제는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서 16일이 휴일이 되고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올해는 모두 4일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네, 이렇게 대체 휴일 보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휴일도 차별을 받게 된 노동자들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직원이 2명뿐인 귀금속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김도영 씨. 화학약품에 둘러싸여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합니다. 다른 사람 다 쉴 때 우리는 일하는 그런 결과가 또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겠죠. 4일간 54시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일을 하는 이승현 씨도 남들 쉬는 만큼만 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이직을 못하죠. 인식을 못하고 해도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좀 사장님도 꺼려하고 여기 싫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휴식이 간절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대체 공휴일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16%가 휴식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빨간 날인데 누군 쉬고 누군 일해야 하는 현실에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니까 남편은 쉬고 저는 이제 못 쉬게 되니까 쉬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뺏겨야 되고 차별을 겪어야 되는지, 만약에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이 국민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휴식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가장 휴식권이 필요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라도 보장해야 될 당사자는 오히려 1차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센 반발에 정부는 대체휴일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이 갈 수 있어 단계적 준용을 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인사처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분류돼 화장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오는 지난 23일 군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19살 여성이 병원에서 숨진 뒤 군 당국의 강요로 곧바로 화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시 결과 보고서엔 사인이 과다출혈로 적혀 있었고 그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군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KT 구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1군 경기가 취소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중 합대를 앞둔 프로야구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전력분석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두산은 선수단과 전체 직원에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선수들과 동선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부 음성, 밀접 접촉자도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대기하던 선수단은 그제야 하나와 원정 3연전을 치르기 위해 대전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현역 코치가 확진 판정을 받은 KT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1군 선수 일부나 코치진이 격리 대상에 포함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LG와 잠실 경기, 지난 주말 KT가 원정을 떠났던 대전 경기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선수가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이 돼도 대체 선수를 투입해 중단 없이 리그를 운영합니다. 그러려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내리 서튼 롯데 감독도 최근 입국한 자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연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야구는 지난해 선수나 관중의 감염 없이 팀마다 144경기를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이런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는 수용인원 최대 70%까지 관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전해지는 구단 관계자, 코칭 스텝의 감염 소식에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는 걸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퇴근길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현재 서울 서남권과 대전 충남, 전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양천구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곳에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5에서 최고 6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지각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내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